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 한국 시장, 양시장 모두 다 순항 중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약간의 좀 부침이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오늘은 양시장 모두 다 아주 강력하게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의 강세 탄력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3천억 원 넘게 코스피 안에서 사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의 매수 금액은 5천억 원대를 넘어갑니다. 오늘 장중한 때는 코스피 지수 자체가 2,648선까지 고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0.8% 가까운 상승 탄력 받아갑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도 역시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투자 유치 소식에 나스닥이 강한 흐름 이어가졌죠. 국내 증시도 따라서 또 가파른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쪽 태양광을 필두로 잘 가고 있고요. 반도체와 조선, 로봇 섹터도 오후장 주도주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도 섹터 아래서 어떤 전략이 좋을지 빈틈없는 마감 전략 오늘도 함께 고민해 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 시장 강세 탄력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의 강세, 코스닥도 1% 가깝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순환매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안에서의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SK하이닉스 등의 4% 이상의 강세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는 업종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호실적을 내면서 앞으로도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받는 기업도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6% 이상의 강세 탄력을 받아가는 기업입니다. 파마 리서치인데 오늘 장중한 때는 43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고요. 52주 고가가 43만 6천 원대 부근입니다. 파마 리서치 연이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더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실적도 좋았습니다. 파마 리서치의 주가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리포트 함께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리포트가 여러 나왔습니다. 파마 리서치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2025년 미용 의료 대장주 자질 충분이라고 대장주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인바운드 브랜드 파워 환상의 선순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폭주 리쥬란 역시나 파마 리서치를 먹여 살리는 걸 리쥬란인데 리쥬란은 이번에도 꽤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멈추지 않는 실적, 주가는 트레이딩 영역. 실적은 너무 좋은데 주가는 잘 모르겠다라고 다소 회의적인 투자 의견을 낸 그러한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로 레벨업 중 심상치 않다. 워낙 성장이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성장 잠재력이 더 커지고 있다라면서 대체적으로 증권사에서는 지금 실적이 너무 좋고 무엇보다 더 긍정적인 것은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에서는 어느 정도의 목표 주가를 보나 봤더니 대체적으로 43만 원대에서 49만 원대를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모든 증권사가 하나의 증권사도 빼놓지 않고 리쥬란 힐러를 만드는 파마 리서치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목표 주가 안에서의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보다 주가는 더 못 올라가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았다라면서 43만 원대로 상향 조정한 기업도 있었고
나왔고요. 이것보다 더 좋을 것이다 라면서 49만 원대를 내다본 그러한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주가 자체가 굉장히 흐름이 좀 가파릅니다. 우상향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낼 때마다 연이어서 계속해서 점프업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43만 원대를 뛰어넘었는데요. 도대체 파마리서치가 어떠한 실적을 발표를 한 걸까요?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분기 보시다시피 매출액의 경우에는 1,169억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YOY 기준으로 했을 때 2024년 1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56.5%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매출의 성장도 가파른데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의 성장은 더 가파릅니다. 2025년 1분기에 44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7% 넘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놀랄만 했죠. 그리고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사실 파마리서치는 워낙 긍정적인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뭐 비슷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컨센서스 대비해서 긍정적인 실적을 낸 것도 지금의 주가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매출액의 경우에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11% 넘게 이렇게 상회를 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8% 넘게 상회를 했습니다. 이게 파마리서치가 대단한 게 지난해에도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4년 1분기에도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기저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너무나도 좋았는데 이번 2025년에도 좋을 수 있을까?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사업부별을 좀 만나보면요.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오면은 한국의 피부과에 가는 게 하나의 투어의 요 리스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외국인의 의료 관광의 호조세를 보이면서 의료기기 쪽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1%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화장품 쪽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시다시피 58% 넘게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지금 이 화장품의 성장이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았다라는 게 시장에서 오히려 기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룸이 열려 있다라고 증권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의약품 쪽도 좋았습니다. 5% 넘게 성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구조적인 수요 확대에 따른 결과다라면서 이게 실적의 성격을 뜯어봤을 때 질적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실적의 질적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다라면서 브랜드 파워가 화장품과 의약품 매출로 확장을 했고 또 R&D 비용이 62% 증가했지만 매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R&D의 비용을 모두 다 상쇄했다라는 아주 완벽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물론 1분기 실적은 좋았는데 앞으로 중요한 것은 2분기 실적 그리고 2025년 전체 실적이겠죠.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2분기도요. 정말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분기 대비해서도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데 2분기에는 매출액 1,277억 원대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 넘게 성장, 영업이익은 473억 원대 전망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9%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외국인들 관광객은 앞으로 더 유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내수 의료기기 매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548억 원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8% 넘는 성장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중국과 일본 중심의 외국인 환자 입국 증가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스킨부스터의 신제품도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에버클이 정식 런칭되기 때문에 아마 신제품을 경험해보고 싶은 환자들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반기에는 더 모멘텀이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게 이 리쥬란인데 리쥬란이 유럽에서 정식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고주파와 스킨부스터를 동시에 시술 가능한 EBD라는 신제품도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미용 쪽에 관심을 갖는 관광객들이 많은 가운데 계속해서 신제품을 내놓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파마리서치의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생각보다 더 많아진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주가는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다만 주가는 약간 좀 신중을 기하셔야겠습니다. 증권사별로도 약간 좀 투자 의견이 다른데요. 먼저 대신증권에서는 약간 아쉬운 의견을 냈습니다.
투자 의견을 시장 순위로 유지를 하겠다. 단기 과열 부담은 존재한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43만 원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43만 원대는 오늘 시장의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굳이 팔 종목은 아니지만 새로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다라면서 글로벌 평균 PER이 32배 정도인데 요거를 적용해 봤을 때 지금은 43만 원대가 적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키움증권에서는 지금 시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PER을 보는 좀 시선이 다른데 2025년 EPS 전망치에 따라서 PER을 32배가 아니라 33배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49만 원대로 제시를 했고요. 구글 트렌드와 같이 소비재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글 트렌드가 함께 상승 흐름을 탈수록 시가총액은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움증권에서는 49만 원대를 내다보고 있는데요. 대신증권의 말처럼 지금이 고점일까요? 아니면 키움증권의 말처럼 지금보다 주가는 더 타고 올라가면서 49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사실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크게 의미는 없었지만 최근에는 잘 가는 종목들이 워낙 잘 가는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파마리서치 주가가 49만 원대까지 진입할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파마리서치 만나보고 왔고요.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업종별, 종목별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헤드라인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소식 전해드려야겠죠. 엔비디아의 사우디양 공급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강세에 오늘 포착되고 있고요. 미중 간 무역 합의로 관세를 둘러싼 우려가 다소 완화된 가운데 간밤에 엔비디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최신 AI 칩을 대규모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 반도체 업종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가에서도 SK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분기를 저점으로 AI 관련 수요 동향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다 하면서 AI 하드웨어 핵심의 밸류 체인으로서의 SK 하이닉스 입지가 다시 부각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놨고요. 업종 내 최선호주 의견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코스맥스입니다.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주가 역시 급등세를 연출해냈습니다. 올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73% 증가했습니다. 5,886억 원, 영업이익도 12.9% 늘어난 513억 원 기록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고요. 전반적인 수주 강세가 돋보였고 특히 예상보다 빠른 중국 시장의 회복, 원 부자재 자회사의 호실적 등이 이번 실적에 기여하게 됐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세계 시장 곳곳에서 실적 개선이 예상되자 증권가에서는 코스맥스에 대한 목표 주가도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이 코스맥스에 대한 목표 주가 기존의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올려 잡았고요. 미래에셋증권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1.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을 밝힌 가운데 주가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이죠. 포스코 퓨처엠 1조 1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가치 희석을 반영해서 목표가를 잇따라 낮췄습니다. NH투자증권이 목표가를 17만 원에서 14만 5천 원으로, 하나증권도 12만 4천 원으로 낮췄고요. DB증권도 1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흥국증권도 18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내려잡았습니다. 다만 또 한편에서는 공급망 다변화에 한 걸음 다가서면서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다만 오늘 주가는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W게임즈 기대치를 못 미친 1분기 실적 내놓으면서 주가 역시나 하락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1,620억 원, 영업이익 548억 원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0.9% 증가했는데요. 영업이익이 11.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W게임즈가 이번 1분기 영업이익으로 약 645억 원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 것으로도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W게임즈 측에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중장기 M&A에 대한 전략 방향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에 세계 해외 게임사를 인수한 바 있는데요. 소셜 카지노 사업의 풍부한 현금 유동성을 통해서 연간 한에서 2건의 인수를 목표로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딜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증권가 전화 연결 통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멜시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가지 뉴스를 보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주목해 보셨을까요? 오늘은 화장품 섹터 안에 있는 코스맥스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영업이 513억 원이 나왔는데 시장에 가이던스를 좀 크게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실적 호조 요인은 기대가 좀 낮았던 중국이 이제 예상 대비해서 실적의 퍼포먼스가 크게 나오면서 이 부분이 이제 실적에 많이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 중에 CM테크 그리고 코스맥스 네오 실적이 이제 대폭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그 매출 비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실적에 대한 기여치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분기에 40억 이상 연결 기준으로 대략 한 8% 이상 기여를 하면서 자회사들의 실적 성장이 사실은 실적의 성장의 폭을 좀 크게 만들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344억 원이 나왔는데 인디 브랜드 호조로 인해서 일단 그동안의 이익 성장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원가율이 높은 이제 마스크 믹스 부분이 이제 상승하면서 마진 같은 경우 이제 전년 수준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상해법인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4개 분기 만에 성장 전환한 것이 상당히 실적에 고무적인 부분이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 1분기가 괜찮았는데 2분기 또한 이제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는 무난하게 지나갈 것 같고 선케어 믹스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짐으로 인해서 시장의 기대도 조금 커지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맥스에 대한 추가적인 긍정적인 의견 더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오후장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오늘 하나오션, 조선 섹터 내에 있는 하나오션 가져와봤고요. 일단 하나오션 1분기 실적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대략 한 2,586억 원 정도 나왔는데 이 수치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제 388% 성장한 모습이었고 이제 시장의 기대치도 상회하면서 이제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산업은행과 관련된 이제 블랙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눌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적이 사실은 그 조업일수가 작년 4분기 대비해서 5%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조금 좋게 나왔다. 1분기 기준 LNGC 전사 매출 비중이 대략 한 59% 정도 됐는데 일단 이 중에 한 50%는 카타르양 1차 물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실적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또 특수선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1분기 OPM이 13.5% 정도 기록을 했는데 일단 국내 잠수함 건조는 안정적인 상황에 들어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성이 좋았던 이제 미 해군 MRO 사업에 대한 효과를 누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생산성 개선 효과가 사실은 2분기로 갈수록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특수선 관련해서 미 해군과 MRO 신조 등으로 추가적으로 붙는 매출이 대략 한 5조에서 6조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오션은 상방의 여력이 좀 충분하다. 오버행 이슈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무시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조정을 받은 현재가 부근에서는 매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목표 주가는 지난번 고점인 9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63,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화오션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살펴볼게요. 최훈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먼저 외국인들이 코스피 안에서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강력한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네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 다섯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현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연이어서 SK 하이닉스 쪽으로 줄매수 들어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탄력은 괜찮은데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SK텔레콤, 세 번째로는 현대로템, 네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다섯 번째로는 셀트리온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장 많이 매수합니다. 다시 한번 로봇 쪽으로 오늘 시장 반발 매수세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VT입니다. 세 번째로는 파마 리서치 자리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피롭틱스, 다섯 번째로는 D&D 파마텍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 퐁당퐁당 보여주는 수급이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어제는 샀지만 오늘은 또 팔아치우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루닛, 세 번째로는 펩트론, 네 번째로는 카페24, 다섯 번째로는 유진로봇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 현재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또 팔고 있을까요? 네, 기관 투자자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많이 매수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두고는 외국인과 기관의 스탠스가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화솔루션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 네 번째로는 CS윈드, 다섯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포스코 계열사들 전체적으로 좀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전력, 네 번째로는 셀트리온, 다섯 번째로는 유한양행 자리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기관 투자자들의 특징이 오늘 테크윙 쪽으로 아주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개장하자마자 9시부터 현재 구간까지 테크윙 쪽으로 아주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솔트룩스, 세 번째로는 VT, 네 번째로는 로보티즈, 다섯 번째로는 ABL 바이오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스탠스는 똑같습니다. 알테오젠에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엑스페릭스, 세 번째로는 루닛, 네 번째로는 토모큐브, 다섯 번째로는 삼천당 제약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 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만루 홈런 종목들 찾아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시작은 조금 미약했으나 오늘 장중에 상승 곡선 가파르게 그려주면서 확실하게 전략 후강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판세 말씀하신 대로 전략 후강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제 불확실성 해소 구간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관세 협상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협상을 위해서 나오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관세가 목적이 아니에요. 관세가 목적이 되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는 좀 월별로도 비슷하게 지수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합의됐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CPI 지금 굉장히 좋게 나와서 물가 목표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압박을 하기 시작하죠. 이 연준이 원하는 제롬 파월이 원하는 인플레이션은 없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라라고 다시 한번 압박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IRA에 대한 부분도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에 관련된 이슈 오늘 수급만 봐도 아실 수 있겠지만 사우디에 또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HBM 관련주들 반도체주 어제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이번 주에 월요일 날 말씀드렸죠.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누리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젤렌스키 제가 전쟁 이후에 이제 평화가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5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을 제외하고는
만남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먼저 15일 날 투르키에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꼭 푸틴이 나와라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도 본인들이 엄청난 강국인 것처럼 행동한 것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오라고 한다고 푸틴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입장은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렘린궁에서도 조만간 발표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사실 휴전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 제재나 이런 부분도 이제 해소를 해야 되고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양국이 모두 마찬가지고 글로벌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대국들이 이제 러시아를 상대로 30일간 휴전이라도 이제 합의해라라고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글로벌 정세를 좀 알고 가시면은 좀 편안하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확실성 해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들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조금씩 비중 조절을 해서 비중을 줄이고 순환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순환매 나올 테니까 교체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제가 계속 이 말로 없는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순환하는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어제 종목 유일로보틱스라든지 이틀 전 종목이라든지 지난주 종목 다들 오늘 좋은 모습 보이면서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이렇게 순환하면은 또 이제 어느 정도 목표치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상승세가 약해지면 조금 줄이면서 보면 된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무작정 들고 가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얘기고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순환하는 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자, 지수로 넘어가서 얼만큼 지금 정강 후약이 나온지 한번 보자라고 하면은 간단합니다. 2,600포인트 돌파해서 이제 전고점 부분 지금 박스권이 2,500에서 2,650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단 부분까지 다 왔어요. 이제 돌파 시도는 이번 봄에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봄 딱 중간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 돌파 시도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6월까지 돌파 기대감 충분하다. 저는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한 번, 두 번 건드리면 넘어갈 수 있는데 기간적으로는 충분해요. 3번 이상 건드릴 수 있는 구간 혹은 두드린 다음에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돌파할 수 있는 이런 힘을 만들 수 있는 기간까지도 충분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730포인트 큰 저항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연휴가 있고 껴서 이제 한 2주 넘게 3주 동안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돌파해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구간 돌파할 것이고 돌파하게 되면 780까지는 어렵지 않게 간다. 그리고 한 번에는 아니어도 한 번에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에는 아니어도 이게 돌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코스닥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말씀드린 대로 그냥 흘러가는 흐름이고 다음 달까지는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변한 게 없어요. 큰 틀은 그대로 가고 있고 중간중간에 협상 과정이나 이런 일정 같은 경우만 변경되고 있으니까 이런 큰 그림 잘 그려놓으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색칠만 조금 변경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흐름대로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주도주 섹터인데요. 주도주 섹터가 작년 말부터 해서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죠. 우리 이 말로 없는 종목 수익률 상위권에도 다수가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텐데 요즘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가져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도주는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 겁니다. 뭐가? 이번 시장이 꺾일 때까지 여러분들이 들고 가는 거다. 저는 지수가 꺾였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흔들림이 나오는 거고 어차피 회복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봄에 돌파가 나온다. 여름쯤에 조금 조심해야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로 없는 종목도 이 가운데서 또 제가 그동안 소개해드리지 않은 종목으로 이제 뽑아왔습니다. 오늘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해소되었고 주도주는 꺾일 때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득점 낼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들로 압축해 볼 수 있을까요? 3가지 종목 알아봅니다. 안타 종목 바로 들어갈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골라주셨습니다. 주가 현재 80만 원대 선인데 이제 90만 원, 100만 원까지 바라보는 목표 주가 보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황제주 등극이 가능할지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너무나도 뭐 편안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4대 방산국가로 올라오고 7번째 우주강국에 등극하고 하면서 그 핵심 종목이 뭐냐라고 하면은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 5위권 안을 넘보고 있는 이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죠. 이쪽에 이제 시가총액 5위권 안에 안착하느냐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룹 시너지 자체도 너무 잘했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릴 때 M&A 시너지 같은 경우도 꾸준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의 삼성테크인을 인수한 거고 하나오션도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거고 세트레가이도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M&A에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기업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마침 뭐 오늘 뭐 삼성그룹에서도 뭐 M&A 소식이 들려오고 했는데 뭐 하만 인수할 때까지만 해도 삼성이랑 얼만큼 큰 시너지가 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 갖는 분이 있었고 이제 SK텔레콤에서 하이닉스를 인수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그 당시 뭐 포스코나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가 인수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SK그룹에서 인수해서 세계 최고로 지금 만들어놨죠.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M&A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룹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뭐 가장 뭐 안타 종목으로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리스크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다랑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 리스크 이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한 번에 같이 그냥 해소하는 것 같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이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이제 유상증자 쪽으로 해서 해소를 해 나가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차트로 넘어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바쁘게 올라왔죠.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작년 10월 14일 날 제가 이데일리 TV에 처음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은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28만 원 구간 내려가야지 저는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방송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6만 원대까지 내려갔죠. 그리고 그 구간부터는 원사이드하게 상승만 나오게 됩니다. 중간에 한 템포 쉰 것 빼고는 상승만 나오고 있죠. 100만 원을 앞두고 숨고르기 하는 거 좋은 현상이에요. 그냥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과도하게 올라가서 슈팅이 나오면 오히려 주가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쉬어야 된다. 사람도 이 운동을 하게 되면 과하게 운동하면 부상이 있는다라고 했죠.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슈팅 과정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숨고르기 과정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 숨고르기 나오는 거 아주 좋은 현상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꺾일 때까지 들고 가시면 돼요. 100만 원 목표치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시장이 끝날 때까지 가면은 100만 원은 앞에 그냥 숫자만 달고 그 뒤에 숫자도 계속 바뀌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 갖고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더 들고 가도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황제주 등극할 수 있을지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2루타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인벤티지랩, 우리 말로 없는 1위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비만 치료제 테마로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인데 오늘은 8%가량 약세로 좀 조정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이 종목도 많이 오르긴 해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래 정지 당할 겁니다. 과도하게 올랐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축소하시면은 추후에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 줄 거니까 여러분들 비중 축소하고 기다리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말로 없는 수익률 1위에 올라 있는 250포인트에 근접한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이 지금 경구용 치료제 쪽으로 해서 비만 치료제 다들 관심이 많은데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가 흡수율 0.33%라서 흡수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인벤티지랩의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들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73배 이상의 효과가 나왔다. 24.3%의 높은 효율이 나왔다라고 해서 본사에서 노보노디스크 본사에서 이제 연락이 오고 지사에서 연락이 오고 글로벌 빅파마들의 연락이 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다양한 적용증에도 이제 더 들어갈 수 있고 주가는 최근에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쉬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간단하게 본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대응 전략이 제일 중요한 타이밍인데 2루타 종목은 제가 단기 트레이딩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올라와서 사실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온 걸 생각하면 뭐 3배 이상 올라왔으니까 지금은 좀 쉬어줘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지금 45,000원 구간 전후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씩 밀릴 때마다 다시 한번 이제 매수해도 되지 않겠느냐. 5만 원 아래 내려와 있으니까 45,000원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그 구간부터는 좀 모아가도 된다. 요 구간 밀리면서부터는 살살 모아간다. 요 그 강력한 양봉 사이에 3분의 1 지점 된다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 구간까지 안 줄 수도 있으니까 45,000원 기준 삼아 드린 겁니다. 해서 한 번에가 아니라 분할로 매수해서 들어가면은 괜찮은 종목이니까 트레이딩으로 짧게 이제는 치고 빠지는 전략 취하시고 나는 트레이딩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크게 시세를 준 다음에 푹 쉬는 구간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만 지금 들어가시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 함께 이제 큰 수익을 얻으신 분들만 좀 건드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조금 더 중요한 시점이고 짧게만 치고 빠지면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벤티지랩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루 타석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장타를 노릴 수 있는 종목으로 한화오션 골라주셨어요. 이 종목도 우리 만룸론 코너의 슈퍼스타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종목도 여전히 상승 여력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실 이 두 종목 다 하나그룹에서 뭐 인수를 통해서 M&A를 통해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둔 기업이죠. 지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제가 이 시간에만 한 10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말로 홈런이 시작한 12월 2일 첫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으니까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드렸는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원하는 가격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타이밍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200% 가까운 187%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말로 없는 종목 수익률 인벤티지랩에 이어 2위에 올라 있는 종목이고요. 200%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쉬었다 가던 바로 가던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어차피 지나가는 과정이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 중대형주는 여러분들 다들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단타로 보신 분들 없을 테니까 편안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이 지금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우리나라 못 따라오는 이유 중 하나도 숙련된 이제 기술자분들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최소한 15년 정도 걸려야 이제 이 조선 쪽의 용접이나 이런 부분에 기술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중국에서 이제부터 막 양성을 해가지고 이제 한 10년 정도 돼서 조금 있으면 따라잡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따라잡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LNG선으로 또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를 또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최대수에는 미국의 필리조 선수까지 인수해 있고 지금 폴란드랑 호주랑 뭐 방산업체랑 이제 조선업체랑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하나오션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만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95,000원 넘어서 10만 원이 그냥 단숨에 넘어가면은 슈팅성 움직임이 남아서 오래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하나 오션도 그렇고 적절히 올라가서 저항을 돌파하는 구간이 나오면은 휴식 구간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도 잘 쉬고 있고요. 이 종목이 지금 다시 한번 8만 원 넘어가서 또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10만 원 넘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00만 원 넘어가서 그 뒤에 있는 숫자도 계속 변경하듯이 하나 오션도 충분히 10만 원 넘어가서 숫자를 계속 변경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목표치가 아니고 지나가던 과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주도주는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오션까지 살펴봤습니다. 진격의 K조선, 그 중심에 있는 하나오션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종목 모두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그동안의 만룸론 종목들 어마어마한 수익률 자랑하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보고 가시죠. 네, 오늘은 수익률 상위 종목들은 사실 주도주에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짧게 그냥 보기만 하고 넘어가셔도 되고 크라우드웍스가 다시 한번 이제 고점 돌파 노린다라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쉬는 구간에서 잘 말씀을 드렸고 원익홀딩스도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LA지넥스도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호시탐탐 고점 갱신을 노리고 있죠. 두 번째 페이지는
더욱더 폭풍 전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순위 변경이 없었지만 이 밑에 지금 한 20개 종목, 제가 10개 종목 정도 있습니다 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턱 밑까지 추격하면서 순위 경쟁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이제 1차 목표치 도달한 종목들이나 1차 목표치를 향해서 가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종목들 다 소개해 드릴 수가 없어서 짧게 두 종목만 소개해 드릴게요. HD 현대일렉트릭, 제가 주도주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이 전력기기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뒤에 이렇게 HD 현대일렉트릭이 딱 하고 버티고 있어서 이 종목 설명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전력기기 쪽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1차 목표치를 이제 싹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편하게 2차 목표치까지도 그냥 들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1차 목표치를 향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30만 원 넘어가고 있죠. 35만 원 코앞이고요. 저는 뭐 전고점 가면 말로 홈런입니다라고 이제 전고점 넘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의 이 대장은 이제 로봇주다라고 올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정말 지켜주는 점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꺾일 때까지 계속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목표가에 도전하고 있는 종목들까지 AS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나요? 자, 오늘은 모트렉스,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작은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주도주가 아직은 아닐 수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로보택시 나오고 하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게 오늘 설명드리려고 한 건데 자율주행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기술력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뛰어난 기술로 해서 여러분들께 다가가는 기업. SOS랩이나 이런 종목들은 제가 진작 설명드렸으니까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충분히 가져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존 사업만 보면 너무 미래만 보는 것 같기 때문에 뭐 차량용 내장 기업들 2개를 M&A를 통해서 인수하고 최근에 전진건설로봇 굉장히 좋죠. 이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78%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만 해도 한 100억 정도는 매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자체적인 실적도 좋아지는 기업이다 보니까 주주 환원 정책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시대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2천억대에서 시작해서 제가 볼 때 5천억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 전략은 간단합니다. 지금 9,100원대에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데 9,000원 전후 구간 굉장히 좋고요. 이 구간부터 해서 계속 모아가다가 10,000원 회복될 때까지 내가 원하는 물량을 다 못 모았다라고 하면은 10,000원 회복될 때 나머지 채워주시면 됩니다. 1차는 12,500원, 2차는 보이지도 않는 15,000원까지 말씀드리고 그 구간도 저는 지나가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8,5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하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지금 작은 종목에서 좀 크게 키워서 저는 매도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모트렉스 지금부터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모트렉스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만룸런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룸론에 도전합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엔비디아가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기준 2위 자리를 되찾았다. 13일 엔비디아 시총은 장중 6% 넘게 급등하며 3조 달러를 다시 돌파했다. 엔비디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인공지능 반도체 1만 8천 개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다시 끌어올렸다. 엔비디아는 사우디 정부가 지원하는 휴메인의 500메가와트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젠슨 황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동행해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사우디, 미국 투자 포럼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엔비디아는 자사의 최첨단 그래픽 반도체들로 이 인프라가 구축된다면서 첫 단계로 우선 GB300 그레이스 블랙웰 슈퍼칩 1만 8천 개가 자사의 인피니밴드 기술을 기반으로 네트워크화된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의 이번 발표로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의 미 첨단 반도체 시장을 폭넓게 개방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게 됐다. 이날 휴메인과 전략적 협력을 선언한 AMD와 아마존도 동반 상승했다. 네, 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은 어떤 스몰캡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잉글우드 랩입니다. K-뷰티 산업의 히든 카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에 있어서 핵심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이 미국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되는 우리나라 화장품 ODM 전문 업체가 되겠습니다. 네, 잉글우드랩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마 오늘 특히나 5% 넘게 강세 탄력 보이면서 1,6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잉글우드랩 대충은 뭐 다들 어떠한 기업인지 아시지만 그래도 기업 개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설립됐고 2016년에 상장됐습니다. 미국의 뉴저지주에 본사가 있고 뉴저지 토토아에 핵심 공장이 있는 미국 법인, 미국 기업이 되겠습니다. 화장품 분야에서 브랜딩 업체가 아닌 OEM, ODM 전문 업체입니다. 1분기 기준 매출 비중을 본다면 기초 화장품이 66%, 그리고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되는 우리 흔히 이제 OTC 화장품이라고 하죠. 이게 24% 정도. 그리고 색조 화장품이 6%, 용역 기타가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잉글우드랩이라는 회사가 뉴저지에 본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기업인가요? 네, 미국 기업이고 코드도 이제 9로 시작되는 이제 외국 법인이죠. 2018년에 우리나라의 코스메카 코리아가 경영권을 인수해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당시 35% 지분을 주당 8,400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 인수 후에 코스메카 코리아는 한국에 있는 법인들의 R&D를 통합을 했고 또 2020년에 지금의 토토아 공장으로 이전해서 확장을 했고 금년 2월 달에는 11% 공개 매수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배 구조는 상장된 코스메카 코리아가 잉글우드랩을 50% 소유를 하고 있고 이게 본사고 잉글우드랩이 인천 공장인 잉글우드랩 코리아의 지분을 100%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여러 가지 활동도 있었지만은 사업 중심이 한국, 중국, 미국입니다.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미국 사업의 역할을, 핵심 역할을 잉글우드랩이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시너지 창출이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죠. 네, 잉글우드랩이 일단 미국에서 대체적으로 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매출도 뭐 대체적으로 미국에서 나오나요? 네, 이제 미국 매출 비중은 좀 낮아졌지만 91%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대적인 대부분이네요. 매출은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뷰티, 화장품 산업이 이제 중국에서 뭐 일본 그리고 이제 미국 쪽으로 활발하게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업계의 딜레마는 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많은 업체들이 미국의 공장들을 갖고 있는데 이 미국 공장들의 성과가 부진합니다. 특히 수익성이 대단히 낮다는 측면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관세 이슈도 있지만은 네. FDA가 OTC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 대해서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 그래서 정책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고성장을 갖고 있지만은 앞으로 수출 전망이나 장래 전망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미국의 동부 지역의 핵심 지역 뉴저지 그것도 맨하탄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본사와 공장이 있는 잉글우드랩은
미래의 성장 가치가 대단히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대단히 좋지가 않습니다. 우선 본사하고 한국법인의 캐파, 생산 능력을 보면 본사가 85%, 네. 그리고 한국 인천에 공장이 있는데 한국법인은 15%입니다. 근데 매출 기여도를 따져봤더니 본사가 64%, 그리고 한국이 36%입니다. 영업이익 기여도만 따져보니까 본사가 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한국법인이 94%니까 문제는 이익률도 낮다는 측면이고 이 이익률 낮은 측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동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24년에 평균 회사 전체 평균 가동률이 36%인데 뉴저지에 있는 미국 법인 가동률은 26%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글 로드맵은 미국 시장에서 가장 기대치가 높은 그리고 매출 비중이 절대적인 게 미국 쪽이지만은 네. 가동률도 높이고 또 매출 증가할 거라서 수익성이 크게 되어드는 때가 언젠가 이런 측면을 많이 주시를 해봐야겠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실적을 좀 보고 갈 텐데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뭐 실적 사항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2024년부터 이어지는 게 금년 1분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고객사의 재고정 이슈, 또 용기의 수급 문제, 또 부자재 운송 이슈. 이제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환경입니다. 다만 이익의 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단히 매출 구조가 좋은 그런 쌍방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법인은 중저가고 인디 브랜드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미국 법인은 프레스티지 브랜드하고 OTC 선케어 제품 또는 FDA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적은 우상향 커브로 가질 것 같다. 특히 분기 실적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분기 실적은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부터 모멘텀이 된다는 측면입니다. 이거는 24년의 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에 66억이었습니다. 2분기에 43억, 3분기에 41억, 3분기는 37억으로 떨어졌는데 금년 1분기 좋지 않은 실적은 1분기 영업이익이 46억입니다. 전년 4분기 37억보다 높아졌고 YOY 전년 동기 대비하니까 크게 감소를 했지만은 자 2분기에는 50억대, 3분기에는 60억대, 그리고 4분기에는 60억대 중반으로 우상향 커브를 그릴 거다는 측면입니다. 연간 전체적으로 본다면 24년에 2,070억 정도 매출에 289억,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4년에는 1,800억 정도 매출에 188억으로 부진했지만은 25년에는 200억대를 회복하고 컨센서스 기준으로 26년에는 257억이지만은 조심스럽게 23년에 기록했던 실적을 상회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판단입니다. 특히 미국 본사가 지금 대단히 수익성도 낮고 영업이익 규모 작지만은 이 기여도가 확대됐고 중기적인 관점, 중장기적으로 관점을 본다면은 21년에 미국 법인이 최초로 세 자릿수 127억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24년에 미국 법인 영업이익이 23억이니까 금년도에 한 30억 정도. 앞으로 3, 4년 내 21년도에 기록했던 실적을 기록한다면 충분히 멋진 회사고 미국에서 매출액하고 이익을 거둬들이는 회사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네, 앞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지고 가볼 법한 기업입니다. 21년도에 기록했던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다시 한번 경신할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것들이 주가에 또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39%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11% 공개 매수를 금년 2월 달에 했습니다. 이 공개 매수 가격이 10,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00원이 이 회사 주가의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저는 저점으로 물론 당시에는 약간 프리미엄을 붙여서 샀지만은 주가가 낮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고 당연히 최대 주주가 주식을 더 11% 늘렸다는 거는 주가를 우상향 쪽으로 보고 했지 않았겠느냐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분율이 50%고 최대주 지분 전체 합하면 55%고 또 일본 콜마가 1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65%는 유통이 안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이기 때문에 뭐 30% 유통된다 하지만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유통성이 좀 부족하다는 건 단점이고 또 하나는 동시 상장 이슈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도 상장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전망 또 리포트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도 어저께 컨센서스를 참조를 했지만은 투자가 여러분들도 코스메카 코리아의 미국 법인 실적을 따로 속에서 좀 발라내서 봐야 되고요. 또 제한적이지만은 또 독자적인 리포트를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잉글우드랩은 2분기부터 수익성이 턴어라운드 한다. 특히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전년도에 상반기 58%였지만 금년도에는 하반기 56%로 하반기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다. 또 미국 시장에서는 뉴저지라는 맨하튼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고 지금 가동률이 낮지만은 회사가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대단히 좋아질 수 있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그려갈 대표적인 K-뷰티 업체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면은 10,000원의 최대 주주가 공개 매수한 가격을 저점으로 충분히 우상향을 볼 수 있는 미국 플레이어다. 특히 FDA가 OTC에 대해서 규제를 강할수록 더 수혜가 커질 수 있는 회사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잉글우드랩 함께 실적과 주가 전망까지 짚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글로벌 매크로 이슈 중 가장 큰 우려 요인이었던 관세 이슈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1순위 걱정이 좀 줄어드니 시장에서는 2순위, 3순위 매크로 이슈로 시장의 시선을 좀 옮겨가고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두 가지 경계 요소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계감은 바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조금 나아졌고 휴전에 돌입을 했는데 왜 그럼에도 여전히 경기 둔화 우려감이 남아 있을까 의문이 드는 사실이죠. 일단 미국에 없었던 관세가 생기게 됐다라는 점에서 실효 관세율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예일대가 추산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 트럼프 2기 전까지만 해도 2.4%에 불과했는데요. 현재는 17.8%로 크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중국과 영국과의 협상 내용을 반영한 수치이고요. 무려 1934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 내에서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높여가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쿠글러 미국 연준 이사는요, 관세가 현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상당한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발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경계감 살펴볼까요? 연준의 금리 향방에 대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경계감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으로 침체는 피했다라는 맥락에서 연준의 금리 향방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 골드만삭스는 45%에서 35%로 하향 조정했고요. 이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역시 기존의 7월에서 12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전망을 보여주는 페드워치의 올해 금리 상단 전망을 봐도요. 7월까지 동결이 우세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9월께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 조금씩 제기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처럼 12월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의 국채 금리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CPI가 간밤에는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관세 발의 인플레이션은 다음 달 CPI에 반영될 것이란 예상 나오면서 국채 금리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지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둔화 자체는 악재이지만 침체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고 있는 참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미 과매수권에 들어온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매크로 이슈, 대내 이슈에 영향을 좀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국내 증시만의 모멘텀 발견이 절실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제시인포의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잘 가면 기분이 좋아요. 네. 아무래도 잘 가는 종목도 많고 오늘 코스피는 2637선까지 올라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 종목 볼맛 난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오늘 어떤 이슈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쪽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히나 오늘 태양광 쪽이 꽤나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신재생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도 이전보다는 좀 개선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벌 수요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또 정책 관련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근호 이사님은 지금 이 신재생 쪽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전에 OCI 홀딩스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죠? 오늘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신재생 에너지 이제 태양광 풍력에 한마디로 이제 호재가 한 4개 정도가 이제 복합적으로 나와서 시세가 거의 주도주격으로 이제 폭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쪽은 일단은 대선과 관련돼서 하나가 있고요. 이제 국외 쪽에서 이제 3개 정도가 겹쳐서 일단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쪽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약간 좀 개별주들 위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재료인데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일단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농촌 지역의 태양광에서 남는 돈을 지역 주민들한테 좀 나눠주겠다. 그래서 햇빛연금이다. 그다음에 풍력은 바람연금이다. 이렇게 정책 발표를 했는데 민주당 전통의 어떤 그 정책과 공약이죠. 이제 이 신재생과 관련돼서는 이 부분이 이제 개별주 쪽으로는 좀 영향을 줬고 그래서 대성 파인텍이 아마 상한가를 갔을 거예요. 이제 대성 파인텍이 인수한 그 강남이라는 기업이 이제 태양광 보일러 설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성 파인텍이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OCI 이런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움직인 건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미국 쪽에 좀 영향을 받았는데 밤사이 미국 쪽 태양광 기업들이 퍼스트 솔라 기준으로 완전 초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공화당에서 이제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좋은 게 아니라 생각보다는 덜 부정적이다. 이게 이제 부각이 됐기 때문에 미국 쪽의 태양광이 굉장히 좀 밤사이에 흐름이 좋았고 또 있습니다. 이제 미국 중국 관세가 3달 정도 유예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30% 10%로 일단은 좀 약간 서로 양보를 많이 했죠. 그 중에서 미국이 이제 중국에 부과하는 태양광 관련 제품들 관세는 기존 그대로 유지를 한다. 이 부분이 나름대로 상당히 좀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제 미국 하원에서 이제 태양광 에너지 보조금 원래는 폐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상하원 다 이제 공화당 쪽이니까 2029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이제 그 태양광 IRA 보조금을 폐지를 할 것이다. 2009년도까지는 유지를 한다라는 얘기죠. 상당히 이제 복합적으로 주가가 안 움직이면 이상할 정도로 이제 호재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제 태양광 쪽에서 하나, 그다음에 OCI, 그다음에 풍력 쪽에서 CS 윈드, 오션 플랜트 이렇게 한 4개만 잠깐 차트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 잡아주시면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하나 솔루션인데요. 하나 솔루션은 지금 태양광 쪽에서는 주가로는 일단은 거의 대장급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케미칼 쪽이나 태양광 쪽이랑 사실 매출이 비슷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케미칼 쪽이 더 크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케미칼 쪽은
지금은 좀 답이 없죠. 롯데케미칼이 실질적으로 어떤 뭐 반등을 주면 하나솔루션도 이제 사업이 영에 갔기 때문에 케미칼 쪽이 이제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 좋아질 텐데 아직은 좀 답이 없고 그 케미칼 쪽의 어떤 악재를 지금 태양광으로 상쇄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뭐 가장 주가 흐름상으로 좋고 OCI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대장주 역할을 해도 모자름이 없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좀 하나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OCI 홀딩스 OCI를 보시면 안 됩니다. 태양광 OCI 홀딩스를 보셔야 돼요.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분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장 자리는 하나솔루션한테 뺏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CS 윈드 같은 경우는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폴란드 쪽에 해상 풍력 정말 큰 사업이거든요. 거기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 CS 윈드가 나름대로 이제 풍력 쪽에서 같이 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데 아직도 최근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바닥을 벗어났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주가가 굉장히 싼 편이에요. 이제 관심 두시면 될 것 같고요. CS 윈드. 네, 그렇죠.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뭐 상한가에 준하는 뭐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요 종목은 사실 뭐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조금 조정을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정책적으로 맞물리고 이게 이제 그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적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네. 개별주들은 오늘 어느 정도 뭐 상한가 간 종목군은 내일 시초가 정도의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그다음에 좀 방금 소개시켜드린 4개 종목은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이제 홀딩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신재생 쪽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어느 포인트를 가장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기업들 다 좋은데 네. 하나솔루션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건 결국에는 미국에서 너무 안 그렇죠. 좋았는데 그렇죠. 최악이었는데 이게 이제 좀 바뀌겠네 하는 어떤 투자 심리의 반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놓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OCI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안정적이니까. 하나솔루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케미칼 쪽이 사실 흑자 전환하는 게 지금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올라가다가 이제 실적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솔루션이 좀 약간 시장에서 어떤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게 섹터별로 봤을 때 화학은 안 좋네요, 여전히. 네. 이게 또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만약에 뭐 롯데케미칼이 굉장히 뭐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좋겠죠. 올해 초에 롯데케미칼 좀 약간 주목받다가 주가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기대감 이제 뭐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지금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쪽만 본다라고 하면 저는 OCI가 지금은 조금 느리지만 좀 약간 낮다라고 프리딕스? 생각하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단순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는 뭐 하나솔루션이 조금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긴 거 싫어하시던데 네. 장기적인 거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실적만 봤을 때는 지금도 안정적으로 잘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OCI 홀딩스를 보는 게 맞겠고 풍력 쪽 본다면 CS 윈드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소비 침체 여파가 꽤 컸던 올 1분기였습니다. 국내 백화점 빅3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의 경우에는 매출액 성장 측면에서 모두 다소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 등락률은 업체별로 온도차가 좀 나타났는데요. 먼저 롯데백화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점포 수를 보유하고 있는 백화점입니다. 순매출이 7,7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소폭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39% 증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서울 잠실점이나 본점 등 주력 점포 매출이 늘어났고요. 이외에 지방 점포 매출은 좀 하락하면서 전체 매출이 조금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 경비 효율화 등 판매 관리비를 줄인 보수적인 경영 전략으로 인해 수익성 개선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해외 산업에서 선방을 했고 또 주력 점포인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가 흑자로 전환한 점이 수익성 개선에 주요했다라는 판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순 매출의 경우에는 6,5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대 감소세 보이면서 1,079억 원 기록했는데요. 신세계의 경우에는 패션 의류 매출은 감소했지만 고가의 럭셔리, 워치, 주얼리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전체 규모에 있어서는 분기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수준을 유지해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좀 감소했던 데에는 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리뉴얼 투자를 지속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감가상각비가 증가했지만 그래도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 유지하면서 공격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의 방어에는 성공했다라는 평가 받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백화점입니다. 순 매출의 경우 5,890억 원으로 소폭의 감소세, 영업이익도 5%대 감소세 나타냈지만요. 임차료 등 특수 비용을 제외하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면세점의 적자폭이 축소되고 진수의 흑자 전환에도 성공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전반적인 영업이익에서 봤을 때 그래도 시장의 예상치 대비는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실적 개선에 더해서 주주 환원 확대를 통해서 주가 재평가 지속해서 가능할 것이다 라는 분석 속에 흥국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75,000원에서 84,000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백화점 3사의 실적이 모두 나온 가운데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복수의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참고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화점 빅3의 1분기 실적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한국공항입니다. 오늘 5.6% 넘게 상승세 54,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는 한국공항이라는 이 종목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사실 거래 대금이 많지 않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반대로 분명히 이슈가 있으니 가지고 오셨을 텐데 이 기업도 한진칼처럼 뭔가 좀 선제적인 이슈를 좀 기대해보고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식을 좀 약간 오래 하셨던 분들도 사실 뭐 한국 항공우주는 들어보셔서도 한국공항은 아마 기업적으로 좀 종목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한진그룹 계열사죠. 한진그룹 계열사인데 일단 비행기가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캐리어 같은 거 갖고 와서 하역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객실 청소, 그다음에 항공기 외부도 세척을 해야 되고, 짐도 내리고 올리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한국 공항이 하는 건데, 한마디로 여객기가 이제 뜨고 내리는 거 빼고는 다 관련돼서 이제 이 한국 공항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디를 그러면 이걸 해주는 거냐면 이제 대한항공이랑 진에어, 그다음에 대한항공에 속해 있는 이제 스타팀 얼라이언스, 대표적으로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중국의 동방항공 이런 그 스타팀 얼라이언스들의 항공기들은 전부 한국공항이 담당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매출 보면은 3천억, 4천억, 5천억, 6천억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영업이익도 작년에 600억 정도 냈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700억이죠. 그럼 부채가 많은 수도 있지 않나요?라고 보실 수 있는데 부채도 상당히 적은 편이죠.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갖고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또 하나 대한항공 타면 주는 물이 있어요. 그 제주 퓨어워터라고, 그것도 이제 제주도에서 이 한국공항이 생산도 하죠. 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타일 얼라이언스 소속인데, 이 아시아나항공은 이 한국공항이랑 똑같은 일을 하는 회사가 이제 아시아나 에어포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2년 조금 안 남았죠. 이제 대한항공이랑 완전히 합쳐지려면은 그때 이제 아시아나항공 이제 거래 정지가 들어갈 텐데, 이 똑같은 일을 대한항공의 한국공항,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의 아시아나 에어포트, 요 기업이 합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공항 상무가 이제 아시아나 에어포트 대표로 취임을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두 기업을 합치기 위해서 이제 사전적으로 어떤 인사 조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통합에 이제 속도를 좀 내는 거죠. 그래서 합쳐진다라고 하면은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겠죠. 단순 수치상으로도 거의 이제 그 아시아나 에어포트랑 한국공항이랑 그 매출 비슷하니까 영업이익이 이제 매출도 이제 2배가 늘어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봤을 때 작년 실적은 좋았는데 올해 1분기 실적은
아주 조금 좀 다운이 됐어요. 그 부분은 뭐 특별히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차트 잠깐 보면서 네. 한국공항이 지금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월봉 차트로 길게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 특별한 흐름을 보여준 거는 이제 작년 상반기까지 특별한 흐름을 보여줬고 그 전에는 일단 좀 약간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요 한 4만 원, 6만 원 이제 상단에 6만 원, 하단에 4만 원 잡고 6만 원 넘어가면 좀 내려가고 4만 원 밑으로 빠지면 올라가고 요 흐름이 반복되다가 작년에 워낙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세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이제 4달 연속 좀 하락하다가 5월 달 들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수급상으로 이제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대로 거래 대금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 기관 수급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오늘 좀 약간 특징적인 것은 외국인 기관이 좀 약간 동시에 일단 좀 약간 좀 사고 있다라는 점은 특이한 부분이긴 한데 정리를 하면 뭐 이 정도 싼 종목이 국내에 좀 몇 개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나 쪽과 합병과 관련돼서 대한항공의 한국공항이 아시아나 에어포트와 합병된다라고 하면은 뭐 한국공항을 보는 시장의 시선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소외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이 이슈가 좀 네. 잘 반영이 될까요? 네, 일단 지금 이제 그 단계별로 시나리오가 좀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공항 상무분이 아시아나 에어포트 대표로 이제 얼마 전에 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통합의 이제 속도를 내는 이제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권에서는 뭐 가격적으로 진입하기에는 뭐 거의 리스크한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한국공항. 여러분들 사실 거의 이 이슈는 처음 다뤄보는 것 같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주가 탄력을 잘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새로우면서도 새롭지 않은 기업입니다. 미스트홀딩스. 4.4% 넘게 상승하면서 38,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스토 홀딩스 일단은 과거에 이제 필라 홀딩스인데 얼마 전에 이제 사명을 좀 바꿨죠. 미스토 이제 이태리어로 이제 혼합, 이제 합친다, 뭐 섞는다 이런 뜻인데 일단 뭐 기업명은 좀 낯설긴 합니다만은 이제 필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5년도 실적이 전년비 25년도 1분기 실적 일단은 뭐 그 작년보다 조금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나아질 것이라고 이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제 25년도 이제 1분기 실적이 아직 본격적으로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보통 24년도 4분기 실적을 25년도 초반 실적이랑 좀 연결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24년도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왜 안 좋았냐면 영업 적자를 좀 기록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영업 활동을 11월 달에 이제 접었죠. 그러면서 이제 구조 조정, 그 다음에 팔다 남은 상품들 재고, 판매, 뭐 소진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24년도 실적은 시장에서 뭐 이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고요.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뭐 타이틀 리스트죠. 타이틀 리스트, 풋조이, 요거를 이제 미스터 홀딩스 필라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매출도 거의 대부분 뭐 이쪽에서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갖고 있냐면 필라 이제 코리아 지금 미스터 홀딩스가 이제 그 중간 지주사죠. 매그너스 홀딩스 지분을 100% 갖고 있습니다. 100% 갖고 있고 이 매그너스가 이제 그 아쿠아시네트라고 해서 타이틀 리스트를 갖고 있는 쪽에 지분을 50.12%를 정확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주주죠. 우리나라는 지금 골프 관련돼서 좀 약간 붐이 좀 약간 식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타이틀 리스트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타이틀 리스트 매출이 상당히 뭐 나름대로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실적 같은 경우는 올해 좋아진다라고 하는 근거는 작년에 4분기에 이제 그 미국 쪽 영업 접으면서 적자 났던 것이 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올해 크게 적자 날 부분이 없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장에도 가장 좀 약간 환호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지금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짜리 기업인데 3년 동안 이제 5천억을 그 어떤 주주환원책에 쏟아붓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5천억을 배당에도 쓰고 그다음에 자사주를 매각을 해서 소각을 시켜버리겠다.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2조 3천억짜리 기업이 5천억의 어떤 주주 환원책을 냈는데도 시장의 반응이 아직까지는 뭐 크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이 뭐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죠. 휠라홀딩스가 사실 예전에 그 어글리 슈즈, 그다음에 빅볼 청키 이런 신발들 나올 때 사실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좋았죠. 그때 2018년도, 9년도에 정말 큰 성장도 보여줬고 시장에서 이제 FNF와 더불어서 뭐 쌍두마차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 후에 뭐 그렇다 할 한 지금 횟수로 한 4년 정도 그렇다 할 뭐 시장에서 뚜렷한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라 이제 고가권에서 어떤 지금 매수가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뭐 지루하기도 하고 그냥 뭐 거의 반려주식 그렇죠, 느낌으로, 맞습니다. 네, 그죠? 반려주식 느낌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1년에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뭐 실적 성장에 좀 정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지금 타이틀 리스트도 뭐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가 환원책 더불어서 일단 하반 경직성은 뭐 확실히 잡은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으로는 뭐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이해가 될 정도로 외국인들 매도가 작년에 9월 달서부터 뭐 끊이지 않고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기관들도 작년에 한 10월 달서부터 파란색 선입니다. 좀 약간 사는 듯 싶더니 올해 3월 달 더불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좀 약간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팔고 있던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는 계속 매수로 전환이 되겠다. 요는까지는 않은데 뭐 일단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나올 물량은 거의 지금 뭐 표현상 이제 그 완전히 좀 다 나온 듯한 그 마른 걸레에서 뭐 짜는 물이 안 나올 정도로 짠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주가도 바닥이고 그 수급도 바닥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급만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좀 뭐 나름대로 좀 퍼포먼스 있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은 그래도 찍지 않았나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의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괜찮습니다. 코스피 특히나 아주 강력하게 탄력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마감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2600선 돌파 이후에 사실 눌림을 좀 예상을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세가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방문과 더불어서 반도체와 AI 쪽에 대한 협력 소식들이 나와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었고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동반하면서 상승이 나온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1조 이상 매수를 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7천억 이상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네이키드 상방 쪽에 대한 수급들이 좀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순방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수혜 업종들이 좀 선별적으로 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따라서 업종의 선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종목의 선별도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대한전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매출 8천억을 좀 돌파하면서 실적 개선세가 확실하게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주잔고가 2조 8천억을 좀 돌파를 했고, 특히나 대한전선을 호반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LS전선과의 좀 갈등이 좀 빚어졌던 모습들 속에서 LS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고, 한진 역시 좀 지분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전선 쪽에 대한 호반그룹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는 대한전선은 수혜가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 외국인 수급들도 동반되고 있는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대한전선 계속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전선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도 계속해서 투자 의견 전해주신 바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수급 유입에 따른 주가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약 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로 바로 이어갈게요.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청훈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분위기 괜찮습니다. 좋아 보이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을 해보셨을까요? 시장이 장 후반으로 가면서 좋아졌어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만 하더라도 때로는 하락세를 보이고 그랬었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명확하게 오늘의 시장 분위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시장이 충분히 갔었어야 하는데 그 전 거래일에 미증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랬고 너무나 좋았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해당 변수가 시장에 유입이 되었는데 어제 시장이 못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루의 시차를 두고 오늘 시장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설명력이 너무나 부족하죠. 그저 어제는 조선과 방산 쪽의 흐름이 조금 좋지 않았고 그 가운데 오늘은 일정 부분 반등세가 나오면서 반도체 위주로 역시나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 시장에 다시 한번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코스피는 이제 2640포인트 내외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도 지금 좋습니다. 현물 쪽 당연히 좋고요. 그것보다 선물 쪽에서는 지금 7천억 원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그것보다 눈에 더 들어오는 것은 콜옵션 쪽에서 41억 원이 들어왔다는 거. 옵션 만기가 지난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콜옵션 쪽에서 이렇게까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적지 않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 시장을 조금 더 위쪽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흐름 자체가 좋습니다. 외국인들의 440억 원 수준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오늘은 어제와는 분명 상이한 흐름 속에서 시장은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섹터 몇 가지가 또 눈에 보입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역시나 태양광 쪽. 네. 다른 것 배제하고 이재명 후보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까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책주로서 지금은 태양광이 큰 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라고 불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동력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태양광 거기에 풍력까지 2010년 이후로 여기에 대한 투자 금액을 줄인 적은 없습니다. 그저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기존의 화석연료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했기 때문에 잠시 그 역할이 조금 둔화되었을 뿐 여전히 2010년 이후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확대가 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오늘과 같은 흐름 속에서는 역시나 대선 후보의 이야기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더 오른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해당 섹터의 주가 흐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분명히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라고 하는 테마가 엮여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우리가 조금은 더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유리기판도 조금은 눈에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계속해서 눈에 들어왔던 섹터가 저는 유리기판이었습니다. 이유가 유리기판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기업들, SKC나 필옵틱스 같은 기업이 있는데 필옵틱스가 조정이 분명히 꽤나 길었었는데 최근 1개월 정도 지금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고개를 살짝 들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적지 않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조정이 강하게 나왔던 섹터는 특정 시기에 맞추어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최근에 화장품도 그랬고요. 그리고 전선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멘텀 자체와 산업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유리기판 쪽에서 단기적으로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관련된 기업을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고요. 약세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오늘은 2차 전지 이 정도가 눈에 보입니다. 2차 전지는 사실상 포스코 퓨처엠 때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소재 기업이죠. 유증을 단행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유증을 단행함으로 인해서 미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자금 조달이라면 얼마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역시나 주가는 회복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속한 2차 전지 쪽은 아쉽게 지금 그러지는 못합니다.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SK온이라든지 미국의 보조금이라고 하는 변수가 없다면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전히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실적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 퓨처엠 또한 긍정적인 여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충격이 당장 오늘로 끝이 나면 좋겠지만 오히려 지금과 같은 흐름 속에 52주 신저가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괜찮은 상황이긴 하나 섹터에 대한 선별 잘할 필요가 있다는 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한 의견까지 추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략 구강의 에너지 보여준 오늘 코스피 지수 현재도 1%대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오늘 하락 출발했지만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려줬습니다. 739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거를 연속 순매수에 나서줬습니다. 현재도 4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 기관 역시 5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수급 비슷한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5월 14일 수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양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 탄력을 아주 강하게 받아가는 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의 강세 탄력을 보였는데 코스피는 이제 2,600선을 완전히 딛고 오늘 장중한 때는 2,640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720선에서 730선까지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마감 지수 상황은 어땠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1.2% 넘게 상승세 2,640선 도달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1% 가깝게 상승 739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사실 코스피보다도 어떻게 보면 분위기는 더 좋았다라고 보여지는 게요. 결국에는 시장의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주가 탄력을 좀 강력하게 가져가는 그러한 장세를 보여줬고요.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1,42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300원 후반대에서 1,400원대 초반까지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과 상관없이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금액이 아주 크게 잡힌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코스피가 올라갈 때 사실상 기관이 구원투수 역할을 해줬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팔아치웠던 업종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시장에서 매수했느냐 혹은 매수하지 않았느냐를 살펴보시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자, 1위권부터 5위권까지 SK하이닉스 3.7% 넘게 강세 탄력 보였습니다. 20만 6천 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삼성전자도 1% 가깝게 상승 57,400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이 칩을 중동 쪽에 납품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2주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뉴스이긴 하지만은 간밤에 확실한 뉴스가 나오면서 특히나 오늘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를 따라가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반도체 또 규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외신의 보도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좀 긍정적인 부분이 함께 좀 조명이 되긴 했지만은 앞으로 어떠한 뉴스들이 나올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다만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SK하이닉스 쪽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LG엔솔 강보합권, 삼바 강보합권, 현대차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 가운데 주인공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2% 가깝게 상승세 82만 원대. 다만 여전히 보시다시피 7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도 1.5% 넘게 상승세 41만 6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KB금융 0.8% 상승 93,4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기아가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92,4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한 모습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이제 시가총액 8위권까지 진입이 됐네요. 계속해서 코스피 1위권부터 10위권 안에서는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네이버 쪽으로도 오늘 반발 매수세 강력하게 유입이 됐고요. 한화 오션도 2.3% 넘게 상승세 79,500원대, 현대모비스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좀 조정이 길었던 업종들, 조선과 방산주는 이번 주에 좀 조정이었는데 여기로 좀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온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대형주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 3.7% 넘게 빠졌지만 양봉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33만 5천 원대. 알테오젠은 좀 아쉬운 부분이 수급이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은 오늘 시장에서 알테오젠 쪽으로 좀 빠져나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에코프로비엠 0.6% 상승,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10.9% 넘게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오늘 옵티머스 관련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1시를 기점으로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31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파마리서치 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6.4% 넘게 상승세 42만 3,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휴젤도 0.5% 넘게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펩트로는 어제도 급등한 만큼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됐고 4.7% 넘게 빠지면서 18만 5천 원대, 클래시스, 약보합권, 리가캔바이오는 오늘 1.4% 넘게 조정받으면서 98,3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봤을 때 사실상 빨간불을 강력하게 켜낸 종목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파마 리서치였는데요. 대형주가 강한 장이라기보다는 코스닥 내에서는 테마 업종 그리고 이슈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강력한 상승세가 나온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꽤 가파른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업종별로도 상승한 업종이 훨씬 우세했고요. 에너지 쪽, 기계, 그리고 방송 엔터, 반도체, 조선 업종의 상승세 눈에 띄었습니다. 큼지막한 불확실성 등은 그래도 많이 해소되었다라는 낙관적인 분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우리가 체크포인트 잡아가는 게 좋을지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장은 어떤 포인트 잡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지금 괜찮아요, 분명히. 그런 면에서 섹터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은 맞는데 순환매가 빠르죠. 그래서 이거 명확하게 딱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기준을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실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유가 1분기 기준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이라고 해서 네. 그 기업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오늘 SAMG 엔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사실상 나왔죠. 주가 상한가 같습니다만 네. 최근에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온 몇몇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실적 발표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세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명명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 가치를 훼손시킬 만한 변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매수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삼아도 될 만큼 지금 시장 분위기는 저는 괜찮다 그리 보여집니다. 시장은 당분간 큰 리스크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시장은 4월 초에 있었던 트럼프의 관세 유예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후로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좋죠. 그 가운데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 이제 직접적인 대화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제는 CPI, 물가지표까지 좋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지금 CPI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2.3%인데요. 시장의 전망치를 소폭 하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시장 전망치를 소폭 상회했다 하더라도 저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이미 점진적으로 CPI 지표는 낮아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이렇게 되면은 추후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2%대의 인플레이션까지 안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남아있는 것은 이제 트럼프가 어제도 강하게 피력을 한 것처럼 빨리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너무나 연준에서는
너무나 지금 신중한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고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은 또 한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가운데 생기는 중간중간에 노이즈는 그저 단기적인 조정만 줄 뿐 큰 틀에서 조정은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호적인 상황 속에서 1분기에 기본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금 밀려버린 종목들을 우리가 저가 매수의 차원에서 매수하는 것도 저는 결코 나쁘진 않을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제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업황이 지금 여전히 괜찮죠.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실적이 이렇게 나옴에 따라 주가의 조정이 나왔으면서 섹터 전반적인 조정이 일정 부분 나왔던 섹터 그걸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좀 끌고 가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그게 3개월이 되든 6개월이 되든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우호적인 상황이라면 결국 시장과 그 기업이 보이고 있는 실적 그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 상승과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을 조금 더 공고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1분기 실적 그리고 추후 실적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목으로 좀 넘어갈게요.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저 실리콘2입니다. 이거 실리콘2가 1분기 때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사상 최대 실적 나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2,50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477억 원입니다. 시장의 컨센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은 대략 22% 정도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올해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시장의 컨센 대비 30% 이상 상회한 섹터가 몇몇 섹터가 있습니다. 화장품은 그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만 실리콘토라고 하는 이 화장품을 대표하는 기업의 실적이 시장의 컨센을 이렇게 상회할 수준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화장품 쪽이 여전히 지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증권에서 동사에 대한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고 왔는데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실리콘토는 지금 시점에서 매력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K-뷰티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역시 선제적인 판로가 개척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이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던 시점은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국내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합니다. 가격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품은 가격이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인구와 그 당시 기준으로 중국 화장품에 대한 불신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를 크게 늘렸고요. 이후로는 침체되는 상황 속에서 그 판로를 다른 데로 개척을 하죠. 미국과 캐나다 혹은 일본과 같은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재화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최근에 2, 3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대다수 화장품 기업들이 꾸준히 추구해 나갔고요. 그 가운데 플랫폼이 잘 활성화되다 보니까 실리콘2가 뜻하지 않게 좋은 경영 환경 속에서 이렇게 좋은 실적도 보였다. 그리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미국이 조금씩 판매량에 지금 주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매출액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미국 매출이 383억 원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돼요. 경쟁이 확대가 되고 고객사가 조금 위축이 되고요. B2B 판매가 소폭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보였던 이러한 매출의 감소가 유럽과 중동 넓게 보면 중앙아시아까지 전부 다 확대가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덕분에 실적이 지금 다 좋아지는 거죠. 유럽과 중동을 포함해서 미국 외 지역에서의 매출액이 동사가 1분기 때 2,100억 원이 나옵니다. 매출의 84%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늘어났고요. 그중에서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략 5배 정도 늘어났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설령 유럽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아랍이라든지 인도네시아 판매가 원활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전체 화장품의 수출 중에서 동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7.7%까지
2021년 이후로 매년 늘어납니다. 실리콘2가 지금 그만큼 판매를 잘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가시적인 것은 미국에서의 최대 매출이 지난 3분기 때 대략 599억 원이 나왔었는데 올해 1분기 때는 유럽이 700억 원 수준으로 넘어섰습니다. 유럽은 미국보다 북미보다 국가가 더 많아요. 입소문이 훨씬 더 잘 퍼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K-뷰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인구 등을 고려했을 때 추후에는 실리콘2는 마찬가지고 기타 모든 화장품 기업들의 타겟은 유럽 쪽이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화장품에 대한 종류도 다양해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킨로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초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색조 화장품까지 포함하면 거의 75%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중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쪽은 비슷한 양상인데 이게 동남아라든지 기타 북미 혹은 남미, 유럽으로 가면은 이게 양상이 바뀝니다. 전체적으로 스킨로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초 화장품에 대한 매출 비중은 50%가 안 돼요. 훨씬 낮습니다. 반면 두발용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는 샴푸린스에 대한 판매, 이것도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는 높고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외국분들 몸에서 나는 신체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향이 좀 강하죠. 그러다 보니 향수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판매량이 화장품 전체 매출 비중에서 우리나라는 5%도 안 되는 데 비해 미국이나 유럽 쪽, 심지어 아프리카까지는 모두 다 15에서 20%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리콘2는 결국에는 화장품을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기보다는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플랫폼에 우리나라에 있는 향수를 제작하는 많은 기업들이 유럽발 매출을 늘릴 수가 있다면 실리콘2는 자연스럽게 매출은 추후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영업이익률이 19%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비하면 5%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보였던 20%까지는 미치지는 못합니다. 1%포인트 정도의 감소이긴 하지만 이것 또한 올해 2분기나 3분기 때는 개선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평이 나오고 있고요. 재고 자산이 지난해보다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품이 팔리지 않는 시점에서 보이는 재고 자산은 모두 다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감소 훼손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리콘2가 올해 1분기 때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재고 자산의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판매될 제품이 지금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실적에 대한 전망이 2분기 때 오히려 지금보다 저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실리콘2의 실적은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시장 분위기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실적이 나오고 난 뒤에 주가가 지금 밀려버렸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 들었던 SAMJ 엔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 버렸는데 실리콘2는 세론 뉴스로 이게 시장에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밝고 시장 분위기도 좋아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오히려 들어와요. 그렇다면 이렇게 주가가 밀렸을 때 우리가 매수하지 못하면 언제 매수를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순환매 장세입니다. 조선이 그렇게 잘 가다가도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화장품 쪽에 분명 바람이 한번 불었고 몇몇 기업들이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경영 환경 속에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나오는 혹은 보이는 이러한 조정은 우리가 건전한 조정으로 바라보고 접근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을 45,000원, 손절 가격은 짧게 3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실리콘2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기록했는데 유럽과 중동 매출이 좀 주요했네요. 올해와 내년 이익 전망치 역시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받은 이 시점에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5,000원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그룹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를 계기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룹 보안체계 강화에 나섰다. 위원회는 수펙스 추구 협의회사나 9번째 위원회로 설치되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학계와 산업계 인사를 포함했다. 위원장은 최창원 수펙스 추구 협의회 의장이, 부위원장은 윤풍경 SKAX 사장이 맡았으며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 주요 계열사들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사이버 보안 담당 임원을 중심으로 정보 보호 혁신팀을 구성하고 각사 시소 및 법무 컴플라이언스 조직과 협력해 과제를 추진한다. 위원회는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모의 해킹을 실시하고 SK텔레콤의 정보 보호 체계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재정비한다.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 과제를 실행하며 APT 대응, AI 보안 등 첨단 기술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적에 따른 주가 탄력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실적 시즌도 어느덧 마무리되게 될 텐데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이번 주 말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